전 세계 예측 시스템이 무너지던 날, 끝까지 정상 작동을 유지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MIT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이 한 사람의 생명까지 바꿔놓은 이야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그 놀라운 사연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행복한 일이 생길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이든 브룩스입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AI 물류 스타트업 최고 기술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2025년 초 MIT 글로벌 기술 포럼 강당에서 제가 조용히 단상에 올랐습니다. 수백 명의 청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는 숨을 고르며 강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 자리에서 효율성 최우선을 외치던 제가 오늘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을 걸고 만들어온 기술 철학이 틀렸음을 인정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제가 예상치 못한 한 나라에서 시작됐습니다. 청중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 예측 시스템이 동시에 무너질 때 유일하게 정상 작동하던 단 하나의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바로 K네틱스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한국의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기술이 사람의 생명을 지켜낸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제 어머니와 저의 이야기를 통해 기술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정말 더 행복해지고 있을까요? 모든 것은 2024년 가을 시카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넥스트 퓨처 로지스틱스의 회의실. 38층 유리창 너머로 시카고의 고층 빌딩들이 가을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지만 실내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예측률이 또 떨어졌어요, 제이든. 데이터 분석 책임자인 레이첼이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지난 분기 대비 17.8% 하락입니다. 저는 회의실 테이블에 둘러앉은 임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제가 MIT에서 개발한 AI 기반 물류 예측 알고리즘으로 창업한 이 회사는 전 세계 170개국의 물류 흐름을 99.7%의 정확도로 예측해왔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 작품이자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기후 패턴의 급격한 변화, 지정학적 불안정성. 알고리즘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커스의 설명에 저는 책상을 손으로 내리쳤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해. 이건 단순히 처리 속도의 문제야. 레이첼의 눈에 의문이 스쳤습니다. 이미 업계 최고 수준의 컴퓨팅 파워를 사용하고 있어요. 문제는 예측 모델 자체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다고? 불가능합니다. 최고의 석학들이 검증한 시스템이었으니까요. 그때 다니엘이 끼어들었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능이 하락했지만 한국에서만 정상 작동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K네이틱스라는 시스템이 우리 시스템보다 30% 이상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어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들의 기술적 차이는 뭐지? 그들은 기술적 효율성보다 사회적 신뢰성을 우선시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가장 빠른 경로가 아니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경로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신뢰성? 그게 무슨 의미지? 결국 가장 빠른 경로가 가장 효율적인 경로라고. 다니엘은 불편한 표정으로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해 보라고 권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의 개발팀에서도 협력 미팅을 제안해 왔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경쟁사의 기술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저희보다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면. 좋아, 직접 확인해 보겠어. 내가 한국으로 가겠다. 그때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시카고 메모리얼 병원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받고 오겠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의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브룩스 씨, 어머니의 최근 검사 결과 암 재발 고위험군으로 판정되셨습니다. 제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5년 전 어머니 엘리자베스 브룩스는 유방암 3기 진단을 받고 힘든 투병 생활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회사를 성장시키느라 어머니 곁을 충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후회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떤 치료 옵션이 있을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표준 치료 프로토콜도 있지만 의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국의 대학병원에서 진행 중인 개인 맞춤형 유전자 치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케이스와 유사한 사례들에서 훌륭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창밖으로 멍하니 시선을 던졌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모든 길이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온 저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한국으로 출발하겠습니다. K네틱스를 직접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협력 방안을 모색하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위한 최선의 치료법도 찾아야 해.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기술적 호기심과 가족의 건강, 두 가지 모두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두 여정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부산에서 저는 충격적인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습니다. 부산 신항만의 스마트 관제센터. 세계 6위 규모의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항은 K-NETICS 시스템을 전면 도입한 스마트 항만이었습니다. 브룩스 씨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중년의 남성이 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정우찬 박사 K네이틱스 개발팀의 총책임자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따뜻함과 호기심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먼 길을 오셨군요. 저희 시스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영광입니다. 관제센터에 들어서자 360도 파노라마 화면이 펼쳐진 통합 관제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부산항의 실시간 활동이 3D 홀로그램으로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컨테이너선, 크레인, 트럭, 철도. 모든 물류 요소가 마치 생명체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비슷한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제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정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저희 시스템의 차별점은 예측의 범위와 적응의 방식에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스크린이 변하며 항만 주변 도시의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도로, 철도, 그리고 주거지역까지 모두 연결된 네트워크가 표시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물류 시스템은 A에서 B까지 가장 빠른 경로를 계산합니다. 하지만 저희 K네이틱스는 물류가 도시 생활에 미치는 영향, 주민들의 일상 패턴, 심지어 지역 축제와 같은 문화적 요소까지 고려합니다. 문화적 요소요? 제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예를 들어 내일은 이 지역에서 중요한 축제가 있습니다. 도로 일부가 통제되고 주민들의 이동 패턴이 달라지죠. 보통의 AI는 이런 일시적 변화를 방해 요소로 간주하고 우회 경로를 계산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지 않나요? 효율성 측면에서요. 제가 자연스럽게 반문했습니다. 정 박사의 미소가 깊어졌습니다. 단기적 효율성만 본다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장기적 신뢰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축제는 이 지역 공동체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했습니다. 지난달 한 트럭 운전사가 저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딸의 첫 학예회에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K네틱스 덕분에 운행 시간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거든요.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신뢰를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술이 축제를 위해 우회해야 할까요? 아니면 가장 효율적인 경로로 관통해야 할까요? 정 박사는 화면을 다시 전환했습니다. K네틱스의 핵심은 사회적 합의 프로토콜입니다.
모든 이해관계자 항만 운영자, 선사, 화주, 트럭 기사, 지역 주민의 필요와 가치를 시스템에 통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빠르게 보내는 게 아니라 늦지 않게 도착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빠르게 보내는 게 아니라 늦지 않게 도착하게 만드는 것. 저는 그 문장을 천천히 되풀이했습니다. 뭔가 가슴에 와닿는 말이었지만 아직은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 박사는 전화를 꺼냈습니다. 지금 실시간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죠. 그는 통화 후 설명했습니다. 방금 3번 부두의 하역 장비 하나가 일시적으로 고장났습니다. 시스템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보시죠. 대형 스크린에서 항만의 한 부분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즉시 주변의 모든 물류 흐름이 유기적으로 재조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전체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군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넥스프레딕트도 실시간 적응 기능이 있습니다만 차이점은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있습니다. 정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일반 시스템은 문제가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려 합니다. 하지만 저희 시스템은 먼저 질문합니다. 이 변화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시스템은 단순히 최단 경로로 오해하지 않습니다. 대신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가장 수용 가능한 대안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지연이 발생한다면 그게 어떻게 더 효율적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 박사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예측 가능한 지연은 예측 불가능한 지연보다 항상 더 관리하기 쉽습니다. 저희는 완벽한 정시성보다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울렸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약속. 저희 넥스프레틱트는 항상 가장 빠른 경로를 최우선 가치로 삼았습니다. 불확실성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었고 인간 요소는 종종 변수로만 취급되었죠. 그런데 여기 부산의 항만에서는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집에서 부모님의 상황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정 박사가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치매가 있으신데 이런 예측 시스템 덕분에 제가 언제 집에 가야 할지, 언제 간병인을 불러야 할지 미리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술이 단순한 물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문득 제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서울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브룩스 씨, 죄송합니다만 가능한 빨리 서울로 와주셨으면 합니다. 어머니께서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셨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저는 정 박사에게 급히 상황을 설명하고 서둘러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짐을 챙기며 제 머릿속에서는 방금 본 시스템의 이미지와 어머니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약속. 그것은 기술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제가 어머니에게 하지 못했던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KTX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기술은 정말 사람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단지 숫자와 효율성만을 위한 것일까? 이 질문이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동안 기차는 서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대학교 병원에서 저는 기술이 사람을 구하는 현장을 목격합니다.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여전히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약하고 창백해 보였지만 다행히 안정적인 상태였습니다. 브룩스 씨 오셨군요. 김미영 교수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지만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어떠신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은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매우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김 교수는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차트와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받고 계신 면역 치료제에 갑작스러운 이상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저희 KLS 시스템이 조기에 이상 징후를 감지했습니다. 김 교수의 손가락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새벽 3시 27분 시스템이 어머니의 면역 지표에서 미세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일반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에서는 잡히지 않을 작은 변화였지만 저희 AI는 어머니의 개인 데이터 패턴을 기반으로 이상 징후를 포착했습니다. 시스템이 이상 징후를 감지하자마자 당직 의료진에게 바로 알림이 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유전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체 치료제를 빠르게 조정할 수 있었어요. 만약 이 시스템이 없었다면 제 목소리가 희미해졌습니다. 김 교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증상이 명확히 나타날 때까지 발견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때는 이미 위험한 상황까지 진행되었을 수 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미국에 계셨다면, 만약 제가 부산에서 K네이틱스를 보러 오지 않았다면, 그 만약들이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방호복을 입고 중환자실에 들어서자 어머니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약한 미소가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 번졌습니다. 제이든. 왔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마치 유리처럼 깨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왔어요. 걱정하지 마. 여기 시스템이 날 지켜준단다. 내가 숨쉬기 힘들어질 때, 내가 도움을 청하기도 전에 내 옆에 있던 기계가 스스로 알아차리고 간호사를 불렀어. 어머니의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요? 어머니는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병원의 기계들은 마치 생각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불편하면 바로 알아차리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필요한 걸 해줘. 마치 내 곁에 누군가가 항상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그 순간 부산에서 정 박사가 했던 말이 제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약속. 그것은 항만에서만이 아니라 여기 병원에서도 똑같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이 데이터를 넘어 사람을 바라볼 때의 힘이었습니다. 로비로 내려가는 길에 병원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울산의 한 화학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는 속보였습니다. 대형 사고로 5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지만 서울의 대학병원 분원의 KLS 시스템 덕분에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응급의학과 의사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없었다면 더 많은 생명을 잃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의료진이 환자 케어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기계가 숫자를 보는 동안 우리는 사람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기계가 숫자를 보는 동안 우리는 사람을 볼 수 있었다. 제가 무의식적으로 되뇌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모든 기술의 궁극적 목적은 결국 사람이 더 사람다워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기술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내며 저는 인생을 바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병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KLS 시스템을 더 깊이 관찰했습니다. 놀라웠던 점은 이 의료 AI가 부산이 K네틱스와 상당히 유사한 기본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브룩스 씨. 어느 날 아침 간호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정우찬 박사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에 출장 오셨다고 하네요. 시간 되신다면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부산에서 만났던 K네틱스 개발팀장이 서울에 있다니. 다음 날 오후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정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많이 호전되셨다고 들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KLS 시스템 덕분이에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부산에서 봤던 K네틱스와 이곳 병원의 KLS 사이에 흥미로운 유사점을 발견했습니다. 두 시스템 모두 효율성보다 신뢰와 사람을 중심에 두고 있더군요. 정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사실 두 시스템은 같은 기본 철학에서 출발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상생기술 심바이오틱 테크놀로지라고 부릅니다. 상생기술이요? 이제는 진정한 호기심이 제 목소리에 담겼습니다. 네, 기술과 인간이 서로를 보완하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지향합니다. 정 박사는 태블릿을 꺼내 간단한 도표를 보여주었습니다. 전통적인 AI 개발 방식은 효율성과 정확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인간 요소는 필요에 따라 고려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저희 접근법은 정반대예요. 인간의 필요와 감정, 사회적 맥락을 먼저 이해하고 그 안에서 기술이 어떻게 조화롭게 기능할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저는 커피를 천천히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이런 접근 방식을 듣는다면 비효율적이라고 일축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감정이 일었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에 비판은 없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요. 정 박사는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초기 개발 비용과 단기적 효율성 손실을 지적합니다. 실리콘밸리 스타일의 빠른 성장과는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고요. 그는 잠시 커피를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글로벌 공급망 위기 때 저희 시스템만 정상 작동했던 사례가 많은 것을 증명했습니다. 복잡한 위기 상황에서는 사람을 중심에 두는 기술이 결국 더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요. 그럼 K네틱스가 다른 예측 시스템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유지하는 이유가? 정 박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를 만드는 사람을 봅니다. 정 박사님,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철학을 처음 개발하게 되셨나요? 제가 진심으로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저희 팀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노인케어 로봇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모든 기능이 정확하게 작동했죠. 하지만 현장 테스트에서 어르신들이 그 로봇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로봇이 너무 기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효율성만 추구하다 보니 인간적인 교감이 부족했던 거죠. 그때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정교한 기술이라도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요. 정 박사의 말이 제 가슴 깊이 울렸습니다. 어쩌면 제 기술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정확하고 빠르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기술. 그날 밤 저는 병실에서 잠든 어머니 곁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10년간 구축해온 시스템, 제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던 그 기술. 철학이 이제는 너무 좁고 한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시카고 사무실에 있는 팀에게 긴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넥스프레딕트의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축해온 시스템은 데이터만 보고 그 데이터 뒤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바꿀 때입니다.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이런 급진적인 변화를 팀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투자자들은 어떨까요? 하지만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더 빠른 속도가 아니라 더 깊은 이해에서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술의 발전이 더 빨라지는 것과 더 인간적이 되는 것,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요? 어머니가 태어난 날,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3주 후 어머니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어 태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 교수는 어머니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몇 가지 후속 검사를 더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시카고 팀과 화상회의를 통해 회사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 격렬하게 논의했습니다. 예상대로 많은 저항이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10년간 구축해온 모든 것을 뒤엎는 거예요. 레이첼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미 효율성 손실에 대해 우려하고 있어요. 마커스의 얼굴도 화상회의 화면에서 불안해 보였습니다. K네틱스의 접근 방식이 한국에서는 작동할지 몰라도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할까요? 저는 K네틱스의 성과 데이터를 공유하고 불확실한 시대에 신뢰 기반 기술이 가진 회복력을 설명했습니다. 조금씩 그들이 설득되기 시작했습니다. 퇴원 당일 저는 어머니의 짐을 정리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병실 밖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병실이 그리울 것 같구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병원이 그리우실 거라고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병원 자체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 느꼈던 안전함이야. 이 시스템이 날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필요한 것을 알아차리는 것 같았지. 그녀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머니가 느꼈던 그 안전함과 이해받는 느낌이 바로 정 박사가 말했던 신뢰 기반 기술의 핵심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한국에 좀 더 머물러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K-NETICS와 협력 계약을 맺으려고 해요. 저희 회사의 시스템을 완전히 재설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작업을 여기서 진행하고 싶어요. 어머니의 얼굴에 이해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가 이곳에서 뭔가를 발견했구나. 네, 어머니. 제가 잊고 있었던 중요한 것을 말이에요. 기술이 단지 빠르고 정확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요. 진정한 혁신은 기술이 어떻게 사람과 조화를 이루는가에 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정 박사를 만나 공식적인 협력 제안을 했습니다. 그는 기쁘게 받아들였고 우리는 즉시 양사의 기술팀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계획했습니다. 다음 2달 동안 저는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양쪽 팀과 함께 넥스프레딕트의 완전한 재구성을 위해 일했습니다. 미국 팀원들은 처음에는 한국식 접근 방식에 의구심을 품었지만 점차 그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알고리즘 조정이 아닙니다. 제가 팀에게 설명했습니다.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이제 물류를 단순한 A에서 B로의 이동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관계의 네트워크로 보아야 합니다. 워크숍 마지막 날 저희는 넥스하모니라는 새로운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을 완성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K네틱스의 사회적 신뢰 모델과 넥스프레딕트의 글로벌 데이터 처리 능력을 결합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뮬레이션 테스트에서 넥스하모니는 기존 넥스프레딕트보다 14% 낮은 단기 효율성을 보였습니다. 투자자들의 반발이 즉시 일어났고 몇몇은 투자 철회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기 시나리오에서는 특히 급격한 변화와 위기 상황에서 놀라운 회복력과 적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실제 물류업체와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95%라는 높은 신뢰도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입니다. 제가 팀에게 말했습니다. 단기적인 효율성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인 신뢰성과 회복력을 갖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속 가능성입니다.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저는 한강변의 한 레스토랑에서 정 박사와 마지막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창밖으로 펼쳐진 가운데 우리는 지난 몇 달간의 협력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브룩스 씨, 솔직히 처음에는 당신이 저희 접근 방식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정 박사가 고백했습니다. 많은 서구 기업들이 효율성을 너무 중시하다 보니 다른 가치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비즈니스 전략의 변화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철학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제가 항상 기술을 통해 세상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목표는 세상을 더 인간적으로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요. 정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가 상생기술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기술이 단순히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 사람답게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6개월 후 MIT 강단에 다시 섰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MIT 글로벌 기술 포럼. 강연이 끝나고 저는 수많은 질문 세례를 받았습니다. 기술 리더들, 학생들, 심지어 투자자들까지 모두가 이 새로운 접근 방식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한 젊은 공학도로부터 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브룩스 씨, 당신이 말하는 사람 중심 기술이 결국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결국 비즈니스는 효율성과 이익을 추구하잖아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효율성과 인간성이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충돌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람을 중심에 두는 기술이 더 지속 가능합니다. 저는 화면을 전환하여 최근 6개월간의 넥스하모니 성과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엔 기존 모델보다 약 10% 낮은 효율성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3개월 이후부터는 정확도와 신뢰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지금은 이전 시스템보다 23% 더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대응력은 약 40% 향상되었습니다. 저는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고객들이 이제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 우리를 바라본다는 점입니다. 그 신뢰야말로 불확실한 미래에 가장 가치 있는 자산입니다. 강연 후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건강을 거의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네가 많이 달라졌구나, 제이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만 생각했잖니. 이제는 내 목소리에서 다른 것이 느껴져. 마치 기술 너머의 무언가를 보는 것 같아. 맞아요, 어머니. 저는 이제 기술이 단지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연결하는지에 관한 것이죠. 통화를 마친 후 저는 창가에 서서 보스턴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1년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산 항만에서의 첫 만남, 서울 병원에서의 위기와 깨달음, 그리고 두 기술 철학의 융합 과정까지. 스마트폰이 진동했습니다. 정 박사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강연 잘 봤습니다. 당신이 한국에서 배운 것을 세계와 나누는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다음 주에 시카고에서 뵙겠습니다. 그때 제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갈게요. 케어텍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상생 기술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것으로 기술이 사람의 웰빙과 정서적 건강까지 고려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관심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술은 속도가 아니라 사람을 향할 때 가장 멀리 간다는 것을요. 창밖으로 보스턴의 불빛들이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기술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효율성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와 가치에 깊이 뿌리내릴 때 비로소 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술은 정말 효율과 속도만을 위한 걸까요? 아니면 사람을 지키기 위한 철학에서 출발해야 하는 걸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시면 꼭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